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영화인 오펜하이머가 전 세계적인 기대를 받고 있죠. 미국에선 7월 21일 개봉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개봉 예정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과학 분야 책임자였죠. 이론 물리학자였고요. 그분의 전기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도 소개가 돼 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이 책을 배경으로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극장 가기 전에. 영화 오펜하이머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핵무기가 뭔지는 알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영화 오펜하이머를 2배 이상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선행학습 그거를 좀 도와줄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지고 좀 영상 봐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오펜하이머 극장 가서 광복절에 가서 보시면은 좀 더 재미있게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펜하이머는 한마디로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죠. 그럼 핵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 전에 그 핵무기의 핵은 무슨 핵이냐? 원자 안에 있는 핵이죠. 원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핵무기를 이해하려면 원자의 구조가 어떠하고 그 속에 핵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원자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 있으면은 그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원래 원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영어로 애톰이잖아요. 애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애톰이. 이게 원래 고대 그리스 시절에 뭐 데모크리토스, 레오키포스 이런 분들이 처음 주장을 했었고 근대적인 원자로는 돌턴 1800년대 초반 그리고 전자를 발견한 게 1897년 이제 19세기 끝날 때쯤 원자핵을 발견한 건 1911년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원자 내부의 구조를 알게 된 게 긴 인류 역사를 보면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원자핵이 이게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하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핵도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가진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런 입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 플러스로 표시한 것이 양성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를 발견한 게 1932년이에요. 아직 100년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원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여러 종류의 원자를 구분하는 게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달라지면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를 원소라고 하죠. 원소. 원소 영어로는 뭐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쭉 나열한 게 규칙에 따라 나열한 게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보시면은 대략 한 100여 개 좀 넘는 그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서로 다른 원자의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정체성은 양성자의 개수로 정해지고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전기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이제 정체성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그러면 양성자 개수하고 똑같이 있어서 정기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겠죠. 자, 여기서 질량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양성자 개수에다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겁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핵자라고 불러요. 핵자. 핵자 영어로는 뉴클레온이라고 부르는데 핵자가 얼마나 많으냐. 핵자가 많으면 그만큼 더 무겁겠죠. 하지만 원자의 정체성은 양성자로만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전자의 개수하고 이제 똑같아서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은 거기서는 중요한 게 전자니까 중성자의 개수는 원자의 정체성을 바꾸진 않아요. 바꾸진 않는데 질량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은 양성자 개수가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다른 그런 원소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양성자 개수가 같고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소들. 동위원소는 이제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중성자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자, 수소.
수소가 1번이죠.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소예요, 이 우주에서. 근데 이 수소의 동위원소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중수소가 있습니다. 영어로 두테리움. 중수소는 이렇게 지금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양성자나 중성자나 원자핵이 그러면은 수소보다는 뭐 더 무겁겠죠. 양성자하고 중성자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수소는 수소보다도 질량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전자는 이 양성자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1800배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수소가 하나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한 원소죠. 삼중수소, 영어로 트리튬. 삼중수소에는 중성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자가 3개 있다. 핵자가 3개라서 이제 삼중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중성자가 2개니까 이거는 뭐 수소보다도 훨씬 더 무겁겠죠.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플러스 전기 하나에다가 원자핵이 그다음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화학적인 성질은 전자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중수소나 중수소도 화학적인 성질은 수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을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서로 여러 개 묶여서 원자핵을 구성하는데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같은 전기를 가진 애들은 서로 밀어낸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들이 여러 개 붙어서 원자핵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지? 1번 수소는 그냥 양성자 하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2번 헬륨만 하더라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잖아요. 그러면 두 양성자끼리 서로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핵을 구성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자들은 어떻게 정기적인 반발력을 이기고 원자핵으로 뭉칠 수 있을까?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가질 법한 그런 의문사항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본의 위대한 물리학자인 유가와 히데키입니다. 유가와가 30년대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양성자 둘이 있으면 이들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입자, 이 입자의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이제 파이온이라고 하는데 파이온, 영어로는 뭐 이렇게 씁니다. 이 파이온이 이제 그 양성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입자 이제 중간자라 불렀어요. 메존이라고. 이런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을 강력하게 묶어둔다. 뿐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 또는 이제 중성자 사이에서도 파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핵자들을 강력하게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는 이제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강한 핵력. 이 핵력이 전자기적인 반발력을 이길 만큼 강력해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전자기적인 반발력을 극복하고 원자핵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핵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파이온 중간자가 발견이 돼서 유가와가 194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일본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입자, 쿼크라고 하는 그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파이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런 입자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었습니다. 쿼크가 나온 게 60년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시절에는 저런 핵자들이 기본 입자들이었고 그 입자들 사이에 새로운 입자를 도입을 해서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원자핵을 묶어둔다. 정기적인 반발력을 극복해서 이것이 유가와 이론입니다. 자, 원자핵을 구성한 핵자들이 강력으로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 핵자들을 다 떼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핵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뭐 원자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를 이제 원소별로 쭉 나열한 거예요. 이 가로축이 뭐냐면은 이제 핵자의 개수고 세로축이 그 핵자당 결합 에너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철이나 이제 니켈 이쪽이 그 결합 에너지가 아주 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묶여 있다는 얘기죠. 철하고 니켈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벼운 원소들은 보면은 이렇게 핵자 개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벼운 원소들은
둘 이상 결합을 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 때 그때 결합 에너지가 더 높아지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원소들은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원소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핵융합이 되겠죠. 핵융합. 그래서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할 때 에너지를 내놓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핵결합 에너지가 더 높은 쪽으로 가니까. 반면에 여기 보면 이제 우라늄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 핵결합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가벼운 쪽으로 갈라질 때, 무거운 원소들이 가벼운 원소들로 갈라질 때 핵결합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핵분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쪼개지면서 핵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가벼운 원소들이 뭐 둘이 모여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면서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내놓든지 이 두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이걸로 무기를 만든 게 핵무기입니다.